Korean War. 6.25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코리안 워의 번역어다. 그런데 왜 한국전쟁은 냉전시대의 또 다른 대표적 전쟁이었던 비에트남 워처럼 코리아 워로 표기하지 않는 것일까? 베트남 전쟁은 본래 프랑스에 대한 베트남의 독립전쟁으로 출발하여 프랑스군을 대신한 미군으로 이어진 전쟁이었기에 베트남인의 전쟁 비에트나미즈 워가 아닌 베트남에서의 전쟁 비에트남 워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만 한국전쟁은 남북한의 한국인들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우방국들이 끼어든 전쟁이었기에 한국에서의 전쟁 코리아 워가 아닌 한국인의 전쟁 코리안 워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호칭이야 어찌되었든 두 전쟁 모두 나중엔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수많은 병력이 동원된 가운데 사상자 또한 엄청난 전쟁이었다. 6.25의 경우 남한에 파병된 16개국의 병력은 도합 61만여 명, 북한에 파병된 중공소련의 2개국 병력은 도합 95만여 명이었고 남한에 파병된 16개국의 병력 손실은 전사 부상 실종 포로를 포함하여 16만여 명, 북한에 파병된 2개국의 병력 손실은 55만에서 90만 명에 달했다. 참전했던 각국의 부담 또한 컸다. 당시 병력을 파견했던 각국 수뇌들은 6.25 전쟁을 어떻게 보고 대처했던 것일까? 그들의 생각과 판단, 고민, 대책 그리고 각국의 내부 사정을 그들이 남긴 극비 문서, 전보, 전문 및 회고록 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김일성의 남침 요청.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보관소나 러시아 연방 외교정책 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 가운데 스탈린과 김일성 그리고 마오쩌둥 곧 모택동 사이에 오간 전보들과 녹취록은 6.25 전쟁에 대한 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모든 것은 1949년 3월 5일 김일성이 박헌영 외상 등 17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한 날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남조선에는 아직 미군이 주둔해 있고 북조선에 대한 책동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군이 있지만 바다의 방비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필요하디요. 그럼 남조선에 주둔하는 미군은 얼마나 되오? 2만 명 미만입니다. 대략 1만 5천에서 2만 명입니다. 남조선에는 국군이 있지요. 대략 6만 명 규모의 군대가 있디요. 그 숫자는 상비군만이오. 아니면 경찰대를 포함한 것이오. 상비군만입니다. 당신은 그 정도를 두려워한단 말이오? 아니, 두려워하는 건 아니디요. 다만 해전에 대비한 부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북과 남 어느 쪽 군대가 강하오? 북이 더 강하죠. 조선에 일본이 남긴 조선소는 있소? 이를테면 청진이나 기타 장소에. 조선소는 없습니다. 조선소는 있지만 규모가 작은 것이 애로점입니다. 그에 대한 원조를 해주겠지만 조선은 군용기도 소유할 필요가 있어. 남조선군의 스파이 요원은 침투해 있어. 침투해 있지만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낼 필요는 없고 그것이 올바른 거요. 남쪽도 북쪽 부대에 스파이를 심고 있을지 모르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내리시오. 이날 회담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이 요청한 군사 지원을 승낙했지만 3월 7일 속개된 회담에서는 김일성이 요청한 남침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이 미국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한국전쟁이 미소 간의 직접 대결과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스탈린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일성은 남침허가를 요청하는 전보를 무려 48통이나 보냈지만 모두 묵살당한다. 그런데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은 갑자기 평양 주재 스티코프 대사에게 김일성의 남침 요청을 승낙할 의사가 있다는 전보를 보낸다. 다음은 러시아 연방 외교정책 문서보관소에 남아있는 전보 내용이다. 김일성 동지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남한에 대해 그가 떠맡고자 하는 그런 큰 문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만 하오. 그 문제는 너무 큰 위험이 되지 않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그가 의논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그를 만나 의논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모든 것을 김일성에게 전달하고 이 문제에 대해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시오. 마침내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었다. 무엇이 그의 의사를 번복해 했던 것일까?
진두지휘하는 스탈린. 그 이유에 대해 필자는 국공내전에서 중공의 승리, 소련의 핵보유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영국인 소련 첩자 킴 필비가 스탈린에게 보낸 미국 국가안보위원회에 결의안, 곧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개입하지 않고 핵무기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스탈린이 크게 고무되었기 때문이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스탈린은 남침 계획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에 선다. 이 무렵 그는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던 중국의 마오쩌둥과 만났지만 북한의 원조의 주자는 이야기는 나누면서도 정작 남침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했던 것 같다. 김일성이 나와 검토하고 싶다고 한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극비로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김일성 동지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오. 당분간 북조선의 다른 지도부 멤버나 중국의 동지들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오. 저기에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오.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는 마오쩌둥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원조해줄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시켜 방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소. 검토하고 싶다고 한 문제란 남침 계획을 가리킨다. 스탈린은 스티코프 대사에게 김일성이 요청한 추가 3개 사단의 편성에 착수할 수 있으며 1951년에 집행될 신용공여를 1950년에 앞당겨 사용하고 싶다는 김일성의 요청을 수락한다는 전보를 보냈다. 남침을 앞두고 김일성은 소련과의 최종 조율을 위해 모스크바에 가기를 원했는데 이에 대해 스티코프 대사는 김일성은 금년 3월 30일 조선에서 모스크바로 출발할 예정이다. 김일성과 박헌영의 모스크바 행에는 특별기를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목적을 위해 비행기의 선택에 대한 적절한 수배를 부탁하고 싶다. 특별기는 금년 3월 29일 평양에 도착할 필요가 있다. 고 소련 외무부에 타전했다. 이 요청에 따라 소련이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김일성과 박헌영 등 그 수행자들은 1950년 3월 30일 모스크바로 날아갔다. 그로부터 4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모스크바에 머물면서 김일성은 스탈린을 모두 3번 만났다. 묘한 것은 이때 회담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극비사항이라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게 조치했던 것일까? 그는 김일성을 도우면서도 미국이 알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이 점이 흐루시초프의 회고록에는 나는 스탈린이 당시 국방인민위원이었던 불가닌을 불러 북한 내에 우리 고문단 전부를 소환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불만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쪽 장교가 한 명이라도 생포되어 그것을 빌미로 미국이 우리의 전쟁 개입을 비난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기록되어 있다. 도합 3번을 만났다는 김일성과 스탈린 사이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갔던 것일까? 김일성과 스탈린의 최종 조율.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의 아나톨리 V. 토르크노프 교수는 군사 책임자였던 드미트리 볼코고노프 장군의 개인 콜렉션에 있던 자료들과 당시 생존자들을 인터뷰하여 회담 내용을 이렇게 복원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조선 통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었소. 국제관계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싸울 필요성에서 해방되어 지금은 조선 문제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소. 긴급 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군대를 지원할 것이오. 심리적으로도 중국 공산주의자의 승리는 중요하오. 중국은 아시아 혁명가들의 힘을 보여주었고 아시아 반동주의자들과 서방 후원자와의 유대 관계가 약화되었음을 드러나게 했소. 미국은 중국에서 철군했고 중국 공산당과 굳이 싸우려 들지 않았소. 중국이 소련과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상 미국은 아시아 공산주의자를 자극할 기분이 별로 아닐 것이오. 실제가 그렇소. 미국에서는 소련이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조선 문제에 개입할 수 없을 것이란 분위기가 우세하오. 그러나 미국이 싸움에 개입하는 일이 없다고 확신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오. 조선이 해방투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베이징의 지지요.
미국은 소련과 중국이 동맹하는 모습을 앞에 두고 감히 큰 전쟁에 개입하는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을 겁니다. 마오쩌둥 동지는 중국 혁명을 달성한 뒤 군대를 포함한 조선 지원을 몇 차례나 약속했습니다. 길에서 조선은 국가를 통일하는데 자체 병력에 의거하는 쪽을 택한 거이고 또 그 성공을 믿고 있습니다. 조선군의 군사력을 양적, 질적으로 대폭 증강시켜야 하오. 상세한 공격 계획도 필요하오. 3단계에 걸쳐 작전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처음엔 38선 부근에 부대를 집결시키시오. 그 후 북에서 평화통일에 새로운 발의를 하시오. 이를 서울이 거부하면 공격을 시작하는 거요. 옹진반도에 연해 공격을 가한다는 발상은 좋소. 이는 처음에 누가 군사행동을 개시했는가 하는 사실을 은폐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요. 남쪽으로부터 반격이 있은 다음에는 전선을 넓힐 기회가 찾아올 것이오. 전쟁은 전격전이 아니면 안 되고 적에게 북쪽에 들어올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오. 그러나 소련에 직접 참가를 기대하지는 마시오. 필요하면 아시아 정세에 정통한 마오쩌둥 동지에게 지원을 부탁하시오. 공격은 빨치산을 도울 것입니다. 빨치산 활동이 보다 격해지면 20만 당원이 남조선 당국을 향해 봉기할 것이 확실합니다. 1950년 여름까지 군대를 총동원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조선군 총참모부는 소련 고문이 도움을 얻어 상세한 공격 계획을 완성하갔습니다. 회담을 끝낸 김일성과 박헌영이 평양으로 돌아간 다음 스탈린은 1950년 5월 3일 베이징 주재 N.V. 로시친 대사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의 동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들과 가진 상세한 회담 결과는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마오쩌둥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김일성의 베이징 방문. 이 약속을 지켜 스탈린은 5월 14일 로시친을 통해 마오쩌둥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마오쩌둥 동지, 조선 동지들과 회담하는 가운데 필리포프와 그 측근들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통일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조선인들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시했소. 이와 관련하여 그 문제는 중국과 조선 동지들이 함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만일 중국 동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새로운 토론이 있을 때까지 미루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소. 조선 동지들이 그 회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들려줄 것이오. 필리포프. 필리포프라는 가명을 사용한 스탈린의 전보가 도착하기 하루 전날 김일성과 박헌영은 베이징에 도착했다. 로시친 대사가 5월 13일자로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에는 1. 김일성과 박헌영은 5월 13일 베이징에 도착했고 2. 저녁 무렵 모택동과 만난 자리에서 필리포프 동지의 지시를 전달했으며 3. 베이징에서 2일간 머물 것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날 모택동은 김일성 등과 조선 정세를 분석 평가한 뒤 군사적 수단으로 조선을 통일한다는 방침에 동의하고 통일 후에 조중 우호 동맹 상호원조 조약에 조인하자고 제안했다. 15일 모택동은 김일성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일본군이 개입할 염려가 없겠는가 물었다. 그러자 김일성은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이 일본군 2, 3만 명을 보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태가 진전된다면 전쟁의 결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은 일본인과 격하게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 모택동은 일본군의 존재가 분쟁을 장기화시킨 것은 아닐까 우려하면서 일본군뿐만이 아니라 미군 자신이 작전에 개입하여 오는 것은 아닐까 위구심을 나타냈다. 이 같은 내용의 로시친 전보를 받은 스탈린은 5월 16일 조선해방이라는 대사업이 성취되면 곧 조약을 조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조선 동지들의 성공을 굳히고 조선 문제에 타국이 개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는 유지의 답장을 로시친에게 보냈다. 남침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 갔다. 5월 27일 평양 주재 스티코프 대사는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이 타전했다. 김일성은 진공 준비의 경과를 보고해 왔습니다. 이전에 동의한 무기 및 장비는 현 시점까지 거의 도착했습니다. 김일성은 추가 편성된 사단을 시찰하고 6월 말까지 군사행동의 준비를 끝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바실리에프 장군이 참가하여 전반적인 작전 계획을 작성했고
김일성은 계획 문서를 승인했습니다. 군사력의 조직화 문제는 6월 1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6월에 조선인민군은 총동원될 것입니다. 김일성은 6월 말에 진공 개시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공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전쟁의 준비가 적에 감지될 위험이 있고, 둘째, 7월에는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6월 8일에서 10일 집결지로 부대 이동을 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Blitzkrieg. 그날 스티코프는 군사고문단장 바실리에프 중장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고문 포스토니코프 소장을 만났는데 그들은 김일성의 제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필요물자가 모두 도착하고 상비병의 보충이 끝나는 7월로 작전을 연기하고 싶어 했으나 장마철인 7월 작전은 위험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김일성의 제안을 마지못해 수용했다. 1950년 6월 15일 면밀한 남침 계획이 완성되자 스티코프 대사는 스탈린에게 6월 25일 새벽에 진공을 개시합니다. 먼저 조선인민군의 병단과 부대가 옹진반도를 공격하고 그 뒤 남조선 서쪽 연안을 진격하여 총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면 서울이 점령되고 한강이 지배하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동부 지역에서는 북조선군이 춘천시와 강릉시를 해방합니다. 결과로서 적의 주요 부대는 서울 지구에서 포위되어 괴멸될 것입니다. 작전의 최종 단계에서 남조선의 기타 지구는 적측 잔존부대의 괴멸과 도시 항만의 탈취에 의해 해방됩니다. 라고 타전했다. 당초 북한의 남침 계획은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을 먼저 치고 한국군이 맞받아치면 이를 빌미로 전 전선에서 일제 공격을 개시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작전은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얼버무릴 수가 있어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스탈린도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러나 옹진반도의 침공작전은 변경되었다. 1950년 6월 21일 스티코프는 김일성으로부터 받은 서한 내용을 스탈린에게 전달하면서 무선전신의 방수와 첩보정보에 따르면 남쪽은 앞으로 있을 조선인민군의 진공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김일성이 내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남쪽은 군대의 전투 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방위선이 강화되고 옹진 방면에는 추가 부대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김일성은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전 경계선에 걸쳐 즉시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라고 타전했다. 작전 변경 요청에 대한 스탈린의 회답을 담은 전보는 발견된 것이 없다. 그러나 스탈린이 요청을 수락했던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남침은 스티코프가 보고한 김일성의 새 계획에 따라 6월 25일 새벽에 예정대로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시기의 블리츠크리크였다. 오전 4시 38선 전역에서 북한군의 일제 사격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보병 7개 사단, 전차 1개 여단을 제1선으로 하는 북한군이 노도와 같이 남한으로 밀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그 후 3년 1개월간 계속되는 참혹한 민족상잔의 개막이었다. 메가더의 초기 오판. 북한의 기습작전에 허를 찔린 한국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전선의 군부대는 붕괴되었다. 한반도에서의 이 같은 돌발 사태에 대해 극동군 총사령관이었던 도쿄의 더글러스 메가더는 어떻게 대처했던 것일까? 북한군의 남침 보고를 받은 그는 처음엔 크게 괴념치 않았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그날 오후 6시 일본을 방문 중인 존 F. 덜레스 특사를 만났을 때 메가더는 북한군의 침입이 단순한 위력 정찰이라 간주하고 1. 공격은 전면적인 것이 아니며 2. 공격의 배후에 반드시 소련이 있는 것도 아니니 3. 결국 한국군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발발 직후 워싱턴에 타전한 정세보고서에도 메가더는 북한군의 규모를 3개 사단이라 추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이 점은 당일 덜레스 특사와 회동할 때 배석했던 외교국장 윌리엄 J. 시볼드의 증언에 의해 뒷받침된다. 전쟁이 일어난 첫째 날 저녁, 메가더 원수는 그 시각까지 받아든 전황보고를 걱정하는 것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군의 능력에 자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덜레스 쪽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내 아내는 하프 대령 부부의 초대를 받았을 때 무심코 수지로부터 들은 북한의 침공에 대해 언급했다. 메가더의 부관인 하프 대령이 그거 확실한 얘기냐고 물었다. 아내가 일본 라디오가 그렇게 전하더라고 하자 그는 서둘러 메가더의 초소에 알리러 갔다. 메가더 부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것은 메가더가
한반도에서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된 데는 북한군의 규모가 비밀리에 크게 증강되어 있던 사실을 몰랐던 탓도 있다. 1950년까지 한국 육군은 총 8개 사단에 10만 정도의 병력이었다. 이승만은 늘 호전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미국 고문단은 한국군에 탱크, 중포, 군용기 등을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정규의 공격 무기를 주면 이승만은 곧바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할 우려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군대는 대부대에 대한 작전 훈련을 하지 않았고 대전차 방위 훈련도 실시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훈련을 감독한 주한 미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은 북한군의 위협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이승만 정부가 전쟁이 나면 평양 가서 점심 먹고 신의주 가서 저녁 먹는다고 큰 소리 쳤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들의 호언을 믿고 메가더는 한국군의 패주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트루먼의 판단. 이에 반해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와 같은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판단에 유연함과 신속함이 있었다. 그는 6.25 발발 소식을 접한 6월 24일 밤을 이렇게 회고했다. 밤 10시가 조금 지나 내가 북델라웨어가에 우리 집 서재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국무장관이 메릴랜드 자택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대통령 각하, 대단히 중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침범했습니다. 하고 딘 애치슨이 말했다. 나의 첫 반응은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애치슨에게 그 말을 했다. 하지만 아직 상세한 것은 모르니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다시 전화할 때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게 제안하기를 우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의를 즉각 소집하도록 요청하여 한국에 대한 침략 행위가 자행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동의하고 그에게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특별회의를 열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트루먼은 다음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해공 3군 장관들과 합참의장 및 3군 참모총장들을 모두 블레어 하우스의 만찬 회의장에 소집해 군사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그 결론은 북한의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것과 이 시점에 미국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평화파괴 행위를 감행했음을 선언하고 북한에 대해 곧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철군을 명령하는 결의를 9대0의 표결로 승인했음을 보고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는 나빠졌다. 월요일까지 한국으로부터 들어온 보고는 절망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도착된 전보들 가운데는 국무성전보와 같은 스타일로 원조를 요청한 이승만 대통령의 전보도 와 있었다.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은 남한의 무력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각하와 미국 의회는 우리 국민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예상하고 동양의 민주주의 보루를 구축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강력한 국방군을 창설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귀국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의 공화국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국난을 맞아 우리는 용감히 싸우면서 귀국의 지원 증대를 호소하는 동시에 세계 평화의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이며 시의적절한 원조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게 이승만 대통령의 호소문을 전달한 한국 대사는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낙담해 있었다. 나는 전투는 아직 48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자유를 지켜 궁극적인 승리에 이르렀다는 말로 그를 위로해 주려고 했다. 그리고 지원은 현재 진행 중이니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북한군의 탱크와 중화기를 대항할 수 없었다. 공산군의 탱크가 이승만 정부의 수도인 서울 근교까지 육박하여 그 도시에 함락이 시간 문제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승만은 그의 정부를 약 150마일 남쪽에 있는
대구로 옮겼다. 월요일 하루 동안 한국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한번 블레어 하우스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3일간의 미스터리. 이날 트루먼은 메가더가 보낸 전보 내용을 보고 놀랐다. 한국의 군부대들은 북한군의 단호한 공세를 견뎌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적이 탱크와 전투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의 지표인 사상자 수로 보건대 한국군은 충분한 저항력이나 투지가 보이지 않아 완전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보를 읽은 뒤 취한 행동에 대해 트루먼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한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원조가 필요했다. 나는 고문관들에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규모가 확대된 베를린 사건의 재판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빨갱이들은 우리 갑주의 약점을 시험하고 있었다. 우리는 세계대전에 휘말려 들어가는 일 없이 그들의 공격에 맞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국방장관에게 도청방지 전화로 메가더 장군에게 내 훈령을 전달하라고 일렀다. 메가더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휘하 공군 및 해군 병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적었다. 훈령을 받은 메가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이 시점부터였다. 한편 중무기로 무장하고 38선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수도 서울을 불과 3일 만에 함락했다. 크루시초프도 북한군은 남한을 재빨리 석권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적었다. 그러나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그 후 3일간 추격을 멈춤으로써 한국군이 한강이남에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다. 왜 북한군은 3일간 공세를 멈췄던 것일까? 최대 미스터리의 하나인 이 원인에 대해 1. 도하 장비가 부족했다. 2. 춘천 쪽의 증원군을 기다렸다. 3. 서울을 장악한 이상 남한 전역에서 자발적인 인민봉기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는 등의 해석이 있으나 완전하지는 않다. 서울을 점령한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28일 오전 북한군은 전차와 병력을 동원하여 서울 시가지를 행진하는 등 자신감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이 잘못을 지적한 것은 스탈린이었다. 그는 1950년 7월 1일 스티코프 대사에게 전보를 보냈다. 당신은 조선사령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사령부는 전진할 생각이나 있는 거요? 아니면 전진의 일시중지를 결정한 거요? 진공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춰선 안 되며 남조선의 해방이 빠르면 빠를수록 간섭 기회를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 스탈린은 북한군이 서울에서 사흘이나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 몹시 못마땅해 하면서 스티코프 대사를 크게 꾸짖었다. 스탈린의 지적처럼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간 머문 것은 커다란 작전 미스였다. 그들이 서울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트루먼의 훈령을 받은 메가더는 6월 29일 군용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까지 날아와 함락된 서울을 한강 너머로 시찰한 뒤 지상군 투입의 필요성을 워싱턴에 타전했던 것이다. 기각된 메가더의 증원 요청. 트루먼의 답전이 왔다. 이에 대해 메가더는 이렇게 회고했다. 워싱턴에 정보를 보낸 지 24시간 안에 트루먼 대통령은 지상군의 사용을 승인했다. 일본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병력을 어느 정도 일본에서 빼내 한국전에 투입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는 내게 일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여 미국은 공산주의 도전을 받아들여 한반도에서 싸우기로 한 것이다. 소련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참전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예상하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이기로 용단을 내렸던 것이다. 일단 싸움터에 군대를 투입하면 나라의 총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교착 상태나 타협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략 구상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시급했던 문제는 공산군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의 진공을 늦추는 일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규모라 하더라도 가급적 신속하게 지상군을 일선에 배치하여 미국의 지상군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면 적군 사령관이 움츠러들어 조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시간을 벌 수가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벌면 나는 앞으로의 작전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산에 부대들을 집결시킬 수 있었다. 한국으로 부대를 이동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다. 일본에 있는 모든 선박과 모든 비행기,
모든 기차가 징발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군 사령관은 모험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탱크 부대를 계속 전진시키는 대신 전 병력을 통상적인 전투 방식에 따라 험난한 지형에 배치했다. 이것은 그가 범한 결정적 실수였다. 그것은 수적으로 열세인 내 부하들의 고통스런 희생을 가져왔지만 그 대신 귀중한 시간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 시간이야말로 유리한 상황에서 어떤 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미군이 남한에서 싸운 최초의 며칠 동안 나는 소수병력을 공수하여 저항 거점을 구축하고 그 주위에 빠르게 퇴각하는 한국군을 집결시킬 수 있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적군 사령관은 자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전진을 저지했던 것은 대대적인 미국 방어군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군대, 그래서 힘이 있는 것처럼 건방을 떠는 소수의 군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기 위해 빨리 움직였으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그때는 내가 이미 제8군을 한국에 완전히 편성해 놓은 뒤였다. 하지만 적군은 아직도 병력이나 무기의 양과 질에 있어 훨씬 우세한 입장에 있었다. 이 같은 병력과 무기의 우세를 이용하여 적군 사령관은 워커 장군의 군사 한가운데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양면에서 포위할 수가 있었다. 7월 7일 나는 처음으로 워싱턴에 증병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워싱턴 당국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러나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된 메가더는 병력 증강의 방안을 강구한 뒤 한 통의 편지를 일본 수상에게 보냈다. 요시다 수상과 경찰 예비대. 그 편지에 대해 당시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10월 15년 7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안 돼 최고사령관 메가더 원스로부터 긴급 중요 서한을 받았다. 내용은 경찰 예비대 창설을 포함하는 국내 치안 확보의 조치에 관한 명령이었다. 그 요점은 7만 5천 명 이상의 경찰 예비대를 새로 설치함과 동시에 해상보안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력을 확충하여 8천 명을 증원하도록 일본 정부가 그에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전부터 경찰력의 부족을 염려하여 어떤 형태로든 그 충실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던 차였으므로 총사령관의 이 지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받아들였다. 차라리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그래서 조급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날 관계관청에 책임자를 시켜 서한이 요청한 조치에 대해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요시다는 7월이라고만 밝혔으나 메가더는 7월 8일 나는 일본의 자위대 병력을 약 1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허가하는 한편 나의 지휘하에 한국군을 편입시킴으로써 미군 부대의 병력을 완전히 보충했다고 적었다. 그는 결국 트루먼이 증원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일본 주둔의 미군 병력을 한반도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했던 것이다. 그 병력이 한반도로 이동함에 따라 생기는 일본 국내의 치안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일본의 자위대 병력을 약 10만 명 늘리는 방침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시다의 회고록에는 이 병력이 경찰 예비대 7만 5천 명, 해상보안청 요원 8천 명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경찰 예비대란 일종의 말장난이다. 기존 경찰이 있음에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2차 대전의 참화를 겪은 일본 국민들이 군대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에 경찰 예비대는 육상자위대로 해상보안청 요원은 해상경비대 해상자위대가 된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요시다는 국민을 무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정연설을 행했다. 6월 25일 갑자기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남한에 침입하여 아시아의 일각의 분쟁 상태를 드러내기 이르렀습니다. 유엔에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가맹국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침략자의 무력 제재를 결정하고 평화 회복 유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남한에는 혼란 상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돌발 사건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공산 세력의 위협이 어떻게 우리나라 주변에 닥치고 있는가를 실증하는 것입니다. 붉은 침략자가 어떻게 그 마술을 흔들고 있는가는 조선 사건에 의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적극적으로 이에 참가하는 유엔 행위에 가담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엔에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득실? 요시다의 말처럼 일본은 공식적으로 참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에 참가하는 유엔군은 일본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연합군총사령부의 시볼드 외교국장은 일본은 한국에서의 유엔군 활동에 동정하여 완전히 협력적이었다. 그래서 정부도 국민도 모두 정세가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응해주었다고 기록했다. 일본은 일본 내 철도와 옛 관부 연락선 등을 이용하여 유엔군 장병들을 수송하고 6월 29일부터는 상륙용 주정 20척에 투입된 약 5,000명의 일본인 선원이 일본 각지 미군 기지로부터 한반도의 주요 항구의 병사와 군수물자를 날랐다. 또 군사적으로는 1,200명의 구 일본 해군 병사들이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정 20척, 순시선 4척, 시향선 1척을 움직이며 이후 진행되는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원산 상륙작전을 비롯한 진남포 해주군산 인천 등지의 해역에서 유엔군 작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공식 기록은 해상보안청 특별소해대 25척이 조선 수역의 기뢰 제거 작업에 참가하여 19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말고도 한국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고 나선 일본인도 꽤 있었는데 1950년 7월 2일자 일본 법무부 특심국이 연합군 총사령부 민정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용군에 지원한 조선인은 597명, 일본인은 150명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시다 수상이 의용병은 허가하고 싶지 않다고 불허방침을 밝힘으로써 일본인 의용군의 파병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인 민간 기술자들은 1,000명 이상 유엔군 인천기지 등에 파견되어 함정을 수리하고 무기를 수송하며 부두 준설 공사를 하는 등 각종 업무에 종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문제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메가더는 일본 내 연합국 점령군을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에 파견했다. 그런데 점령군의 본래 목적은 일본이 수락한 포츠담 선언의 조건을 이행하는 일, 곧 일본을 비군사화하고 민주화하는 일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있는 점령군의 주둔 비용, 곧 종전 처리비를 부담해왔다. 따라서 점령군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한국전선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일본 정부는 그 주둔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어진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 그 주둔비를 부담했는데 이렇게 전쟁 기간 중에 부담한 금액이 총 183억엔에 달했다. 이 금액은 일본이 간접 부담한 한국전쟁 협력비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손해만 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굉장한 이득을 챙겼다. 첫째, 요시다 수상은 7월 14일자 시정연설에 등장한 붉은 침략자의 마수, 곧 2차 대전 후 일본에서 세력을 넓혀가던 공산 세력의 확장을 차제에 차단할 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메가더와의 공조가 있었다. 메가더는 한국전쟁이 터진 다음 날인 6월 26일 요시다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 미 제국주의가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개시했다는 허위기사를 실은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를 30일간 정관시키도록 지령한 바 있다. 요시다는 당시 발행부수 24만 부의 아카하타지에 대한 일시 정관 명령을 7월 18일 무기한으로 바꾸고 동시에 신문통신 방송 관계자에 대한 공산주의자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법무부 특심국의 정원 538명을 1200명으로 증원시켜 일본 공산당 및 북한계 조선인의 공산주의운동 단속을 강화했다. 둘째, 일본은 점령군으로부터의 독립을 챙기게 된다. 당초 미국은 일본을 영구 점령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재무장의 길을 얻었고 이 분위기가 발전하면서 일본은 뒤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한 독립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일본은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요시다 수상은 이 동란은 하늘이 도운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후 한국전쟁의 후방 보급기지가 된 일본은 전쟁 특수로 직무된 노 이래의 호황을 맞게 된다. 애틀리 수상과 영연방. 유엔 안전보장위 사회에서 유엔군 창설을 결의하고 메가더가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된 뒤 영국 또한 연합군점령군의 일원으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을 한국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하지만 파병 자체는 이미 1950년 6월 28일에 결정했는데 이 점에 대해 클레멘트 R. 애틀리 영국 수상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 사건이 발생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엔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였고 이 점에서 우리는 야당의 동의를 얻었으나 북한의 공격은 결코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었다. 공산군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전쟁에 호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민주 진영의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는 광범위한 재군비 계획에 착수해야만 했다. 이것이 나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는 점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특히 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보장을 받았다. 우리가 재군비 계획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공장들, 특히 공구와 원료의 이용, 그리고 세계 가격의 통제 여부에 달려 있었다. 이런 조건들만 충족된다면 우리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측 조언자들의 견해였다. 비록 우리의 군사력은 실제 공산 세력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동에서 긴 전선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우리는 기타 영연방 분견대와 더불어 극히 효율적인 영연방 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단 병력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었다. 영국은 유엔 참전국 가운데 두 번째로 큰 병력을 파병했는데 연차적으로 보내진 병력은 도합 5만 8천 명에 달했다. 이들 중 1109명이 전사했고 267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포로가 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도 1060명에 이른다. 영국군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군대를 모두 합치면 9만 4천여 명이 참전해 1750명이 전사했다. 이 중 제일 먼저 보내진 영국군은 1950년 8월 28일 부산에 도착한 제17여단이었다. 이들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를 빼앗긴 한국군이 필사적으로 사수하고 있던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되었다. 한편 낙동강 방어선을 뚫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사단과 탱크 여단이 속속 도착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적의 전진 속도를 늦추고 8월 말까지는 상당히 안정된 방위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 무렵의 일을 메가더는 이렇게 회상했다. 마침내 나는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마지막 끝내기 작업을 할 준비가 되었다. 하나의 가능성이었던 내 한강의 꿈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적의 측면과 후방을 깊숙이 공격함으로써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서울 이남의 적군을 전부 포위한다는 작전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이었다. 모두 260척의 함정이 동원되는 이 작전에는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와 호주 등 영연방의 함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7월 23일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의 승인을 요청하는 전보를 워싱턴에 보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결국 콜린즈 장군과 셔먼 제독이 메가더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8월 19일 도쿄로 날아갔는데 이에 대해 트루먼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들은 귀국해서 내게 그 공격 계획에 관해 보고하면서 합참본부도 이미 그 계획을 승인했다고 알렸다. 그것은 대담무쌍한 전략 개념이었다. 나는 그 계획이 성공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드디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개시일이 왔다. 해병 제1사단과 육군의 보병 제7사단은 그곳 해안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했다. 아몬드 소장의 지휘하에 있는 제10군단 산하의 이 두 부대는 적의 수중에 있는 수도를 탈환하기 위해 서울로 진격했다. 저항은 광적이었으나 9월 28일 서울은 완전히 해방됐고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정부와 함께 환도했다. 스탈린의 힐책. 이 작전의 성공으로 초기 수세에 몰렸던 한국군과 유엔군은 대반격을 취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낙동강 전선의 보급로가 차단된 북한군은 퇴각하기 시작했고 서울 인천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북한군 1만 명도 유엔군의 치열한 공세에 경인가도를 따라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1950년 9월 27일 북한군이 밀리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오자 스탈린은 스티코프 대사와 마트베프 군사고문단장에게 전보를 보내 가차없이 꾸짖었다. 조선인민군의 전선, 특히 서울 지구와 동남부에서 이 수일간에 형성된 심각한 상황은 부대의 운용 문제로, 특히 부대의 전술적 사용에 있어서 전선사령부, 군단 및 사단사령부가 중대한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실패를 초래하게 된 거요. 이런 실패 가운데서도 한층 죄가 무거운 것은 우리 쪽 군사고문이요. 우리 군사고문은 주요 전선에서 서울 지구로 4개 사단을 후퇴시키라는 총사령관의 명령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이때 적절히 결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일간을 그냥 허송세월했소. 이는 서울 근교에 있던 미군에게 전술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소. 이들 사단을 적절한 시기에 후퇴시켰다면 서울 근교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오. 우리 군사고문이 통신에 관한 문제, 부대의 운용 방법, 첩보 활동, 전투의 실시와 같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선군 사령부에 한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소. 그 결과 조선군은 거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손으로 더듬는 것 같은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전투에 있어서도 각 부대 간의 상호 연락을 조직화할 수가 없었소. 이 전보의 뒤쪽에는 구체적인 작전 지시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전황을 회복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북한군은 서울을 빼앗기고 북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9월 30일 다급해진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했다. 우리 인민군 부대는 침공해오는 적 상륙부대에 맞서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각하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군은 서울을 완전 점령한 다음 아마도 북조선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만일 장래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시 나빠진다면 결국은 미국의 침공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스탈린 동지, 우리는 각하에게 특별한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적군이 38선을 넘어올 때 우리에게 크게 필요한 것은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원조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중국 및 기타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이 국제이용군을 창설하여 우리의 싸움에 군사 지원을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제안에 대한 각하의 지시를 요청합니다. 38선 돌파. 김일성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같은 날 이승만 대통령은 육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명령을 내렸다. 메가더 장군에게 우리 국군 지휘권을 맡기기는 했으나 내가 자진해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되찾아올 때도 내 뜻대로 할 것이니 38선을 돌파하시오. 이 명령에 따라 한국군 제1군 3사단은 10월 1일 38선을 최초로 돌파한다. 이것을 본 메가더가 다음날 유엔군에게도 북진 명령을 내림으로써 한국군의 38선 돌파를 추인했다는 것이 그간의 정설로 되어 있었지만 트루먼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진상이 조금 다르다. 나는 새로운 훈령을 이미 승인했었다. 합참본부는 9월 27일 내 훈령을 메가더 장군에게 전달하면서 그의 군사적 목표가 북한군의 괴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8선 이북까지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권한이 그에게 부여되었다. 단 그런 작전을 할 때 소련이나 중공의 주력군이 북한에 들어온다든지 들어올 의사를 발표한다든지 소련이나 중공이 북한에서 우리의 군사작전을 맞받아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는 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는 군대를 한만 또는 한소 국경을 넘게 해서는 안 되며 정책적인 문제로서 비한국인 지상군을 한소 국경이나 한만 국경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에 따라 메가더 장군은 38선 이북에서 수행할 작전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요지는 제8군을 서해안을 따라 북진시키고 제10군단을 동해안의 원산에 상륙시킨다는 것이었다. 합참본부는 이 계획을 승인했다. 10월 2일 메가더는 한국군이 38선을 넘었고 진전이 매우 빠르며 적의 저항도 별로 없다고 보고해왔다. 이 회고록을 읽어보면 이승만이 한국군에 대한 38선 돌파 명령을 내린 것은 그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메가더와 의견을 사전 조율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메가더가 합참본부를 통해 트루먼의 북진훈령을 받은 것은 9월 27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시간으로 9월 28일 곧 서울이 수복되던 바로 그날이었다. 다음날 이승만은 서울 환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메가더 사령관을 만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미국의 북진허가 방침을 듣고 다음날인 9월 30일 정일권 총참모장이하 전 육본 참모를 경무대로 불러들여 38선 돌파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다음날 주문진의 3사단이 38선을 돌파했고 뒤이어 창촌리의 수도사단도 38선을 돌파했다. 정일권 총참모장은 미군의 호된 항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날 무조건 항복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메가더는 김일성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자 유엔군의 북진 명령을 내렸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워커 중장은 이미 메가더 원수로부터 극비 명령을 받고 있었다. 메가더 원수는 이미 38선 돌파를 명령했던 것이다. 날짜는 10월 2일이었다. 이후 유엔군도 북진을 시작했다. 중공군의 파병.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김일성은 박헌영을 베이징으로 보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의 한월로 장군은 박헌영이 김일성의 서명이 들어간 출병 요청서를 들고 베이징으로 날아와 저우언라이 마오쩌둥에게 직접 건넨 것은 1950년 10월 1일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바로 그 시점이다. 이미 김일성은 인천 상륙작전 직후에 박일우 내무상을 중국에 파견하여 출병을 요청했지만 베이징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박헌영을 다시 보낸 것이었다. 38선 돌파는 중국에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박헌영의 출병 요청서를 받아든 마오쩌둥은 10월 2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펑더화이를 사령관으로 하는 의용군을 10월 15일 조선에 파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의가 끝난 직후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이 결정을 알리며 우리는 중국 군대를 한국에 파견해 미군과 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만 하오. 다시 말해 미국과 기타 나라들의 침략군을 전멸시키고 그들을 조선에서 축출해야만 한다는 것이오 라는 전보를 보냈다. 중국의 참전 작업은 은밀히 진행되었다. 그동안 한국군과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북진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트루먼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10월 내내 한국에서의 전세는 쾌조를 보였다. 10월 19일에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탈환했고 메가더 장군의 군대는 북진을 거듭했다. 이제 그의 휘하 군대는 더욱더 국제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10월 중순까지 한국에는 미군과 한국군 말고도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필리핀의 지상군이 있게 되었다. 스웨덴 야전병원 부대도 활동을 개시했다. 태국과 터키의 보병들이 한국 항구에 상륙해 합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콜롬비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에서는 해군을 파견했다. 거기다 벨기에, 콜롬비아, 캐나다,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등이 지상군을 파견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통합군은 점점 더 유엔군이 되어갔다. 그때까지 도합 42개국이 자금과 보급 지원을 유엔에 제안해왔다. 그러나 중공군의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CIA가 이 사실을 트루먼에게 보고한 것은 10월 중순경이었다. 즉 중공군이 자기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수풍발전소와 압록강 연안의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 이동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생각은 수풍발전소를 보호하기 위해 약간의 군대를 파견한다는 정도가 아니었다. 1950년 10월 24일 확대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로시친 대사는 스탈린에게 보고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인에 의한 조선의 탈취를 용인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는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까닭이요. 지금 조선 문제에 소련이 개입할 필요는 없어. 중국은 소련과 우호 상호 원조 조약을 맺고 있어. 중국과 소련은 매우 친하고 성실한 관계에 있어. 만일 미국이 중국을 공격한다면 소련은 스스로 맺은 조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요. 마오쩌둥은 계획대로 10월 15일경 한국의 의용군을 투입했다. 유엔군의 후퇴. 이 사실을 트루먼이 알게 된 것은 10월 말경이었다. 최초의 보고는 북한 원산 지역에 있는 제10군단 사령부로부터 들어왔다. 10월 26일과 그날 이후에 생포된 포로들은 중국인임이 확인되었고 신문결과 조직적인 중공군 부대의 병사들인 것이 입증되었다. 포로들은 자기들이 속한 부대가 10월 16일 압록강을 건넜다고 진술했다. 그날은 바로 내가 웨이크 섬에서 메가더 장군을 만나 만일 중공군이 한국에 쳐들어오면 참변을 당할 것이나 자신은 그들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벌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다짐을 받았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메가더의 최신 정세 판단을 즉각 확보하라고 합참본부에 지시했다. 11월 4일 메가더는 트루먼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왔다. 그는 중국 정부가 전면전에 참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군 잔당을 돕기 위해 약간의 지원군을 파견했을 뿐 굳이 파국에 뛰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아직은 불투명하니 워싱턴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침입한 중공군은 주로 단둥, 신의주, 청성진, 삭주, 지안, 만포진, 임강, 중강진 등 4개 루트로 압록강을 건넜다. 그들은 미 공군의 폭격을 피해 날이 어두워질 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로 험준한 산악지대를 따라 집결지로 신속히 이동하고 도착 지점에서는 참호를 파고 휴식을 취했다. 이 같은 은밀 행동 때문에 유엔군은 그들을 초기에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이 확인된 이상 워싱턴은 평안할 수만 없었다. 한국 전쟁이 새로운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11월 6일 트루먼은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애치슨이 말하기를 로벳 국방차관이 10시에 자기 사무실로 찾아와서 극동공군 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 중장에게서 방금 전보를 받았는데 메가더가 신의주에서 만주 안퉁에 이르는 압록강교의 폭발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B-29기 90대가 이 임무에 가담하기 위해 워싱턴 시각으로 오후 1시에 출격할 예정인데 로벳 국방차관은 작전상 그 폭격 결과가 안퉁이나 압록강의 만주 쪽 다른 지점들보다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 애치슨에게 물어왔다는 것이다. 딘 러스크 국무차관보는 우리가 영국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압록강의 만주 쪽 지역에 대한 공격은 취하지 않기로 그들과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트루먼은 애치슨에게 메가더가 왜 그런 작전을 갑자기 세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고 로벳 국방차관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합참본부는 일본 기지에서 폭격기가 출발하기 1시간 20분 전에 영국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만주를 폭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 폭격을 중단하라는 전보를 메가더에게 보냈다. 이에 메가더는 대규모의 군수물자가 압록강 다리를 넘어 북한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니 이를 막지 못하면 아군의 아까운 피를 흘리게 된다는 전보를 보냈다. 트루먼은 현지 사령관의 판단을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메가더의 입장을 수용했다. 11월 24일 메가더는 크리스마스는 고국에 돌아가서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공포. 11월 30일 메가더 공격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트루먼 대통령은 그 기자회견에서 유엔군은 한국에서의 임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대답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었는데 그 뒤에 기자회견에 잠복해 있던 위험들을 똑똑히 보여주는 문제들이 터져나왔다. 그중 하나가 대통령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군사적 상황에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나 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한 대목이다. 그 조치에 원자폭탄도 포함되는가?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가 포함될 것이다. 원자폭탄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가 있었는가? 원자폭탄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는 늘 있어왔다. 분명 원자폭탄과 관계없는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가령 해당 목표물에 대한 적절한 무기 사용은 현지 사령관의 재량에 있다는 식으로 정확히 대답했었다. 그런데 이틀간 외교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영국 하원은 원자폭탄 사용 재량권이 메가더 장군에게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았다. 하원 각 부서에서 경악의 소리가 터져나왔고 주사위가 던져지기 전에 영국도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논의 끝에 애틀리 수상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전보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발표하여 의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트루먼 대통령의 매끄럽지 못했던 기자회견은 이 말을 오해한 영국 언론이 사실을 과장 보도함으로써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영국에 불러왔는데 이 점과 관련하여 애틀리 수상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나는 한국의 전세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서 메가더의 북진은 후퇴로 끝났고 비록 의용군에 지나지 않는다지만 북한은 중공군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미국 내에서 전쟁 확대에 대해 상당한 지지가 있었다. 소련과의 대결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메가더는 공화당원이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충분히 조정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게는 그가 한 번도 미국에 불려가 행정부와 의논한 일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에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와 대통령이 만난 것은 트루먼 대통령이 동양에 갔을 때뿐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부와 한 장군 사이에 흥미로운 관계로 비쳤다. 우리의 견해는 늘 극동전쟁이 한국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만일 대규모 군대가 아시아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을 벌인다면 이는 큰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또한 유엔군과 침략군 사이의 경쟁이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인 것을 인정해왔지만, 미국은 신용을 잃은 장개석 총통의 정부를 계속 지지하고 대만에 있는 그의 군대를 보호해왔다. 미국과 영국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나는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미영 정상회담. 애틀리는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 올리버 프랭크스경에게 전보를 보냈고, 올리버 경은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연락을 취했다. 애틀리가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 토의하고 싶어하는 의제는 서구 방위 문제 및 원료 공급 문제와 더불어 극동전쟁에서의 확장 가능성 등 세 가지였다. 애틀리 수상은 1950년 12월 3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당시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영국 방문단의 첫 번째 목적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브래들리 장군에게 브리핑이 맡겨졌고, 영국 육군 원수 윌리엄 슬림 경이 그 브리핑에 대한 검증 질문을 행하는 것으로 첫날 하루가 소비되었다. 진실은 말하기 어려웠고 이를 믿기는 더 어려웠다. 애틀리 수상은 우리가 아군의 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진 나머지 핵무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얻자 자기가 온 목적을 더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중공과 전쟁을 끝내고 유럽 안보 문제에 다시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다. 애틀리는 한국에서 아군의 입장이 너무 약하고 불안정하니 휴전을 해서 군대를 빼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 전쟁에서 메가더의 행동에 대해 어렵고 미묘한 문제를 제기했다. 회담 마지막 날 우리는 백악관의 강요실에서 커뮤니케 작성자들의 초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남의 눈을 피해 애틀리 수상을 서재로 데리고 들어갔다. 비서들이 초안 복사본을 나누어주고 있을 때 우리의 영수들이 돌아왔다. 대통령은 즐거운 표정으로 핵무기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서로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서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애틀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3차 대전을 유발할 수도 있는 핵무기 사용 금지에 대해 트루먼과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회담 중에 1. 중국과의 휴전, 2. 메가더의 권한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했는데, 이 문제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뒤에 트루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회담이 열리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에 계속 밀리고 있었다. 그래서 12월 4일에는 평양, 12월 24일에는 흥남에서 철수했고 12월 말까지는 38선 이북을 완전히 중공군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이에 힘을 얻은 마오쩌둥은 호기를 놓치지 말라며 38선 밑으로 남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2월 31일 중국 북한의 합동군은 전 전선에 걸쳐 이른바 신정공세를 개시했다. 수적 우위에 바탕을 둔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을 막기 어려웠다. 유엔군은 각처에서 끊기고 포위되어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유엔군은 서울을 버리고 북위 37도선까지 후퇴해야 했다. 이른바 일사후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즉시 정전을 유엔에 제안했다. 이는 미국에게는 굴욕적인 패배를 뜻했지만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군사적 우세에 선 중국은 휴전에 동의하지만 중국의 유엔 가입을 즉시 승인하라고 회답했다. 미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1월 하순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침략자라 낙인 찍고 중국과 다시 싸울 결의를 굳힌다. 즉 침략자를 한국에서 물리친다는 초기 목적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메가더의 해임. 1951년 1월 25일 유엔군은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했고 전세는 곧 역전되기 시작했다.
2월 한 달 동안 중공군의 사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자 마오쩌둥은 적군은 병력을 대량으로 잃기 전까지는 조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지급 전보를 스탈린에게 보냈다. 1951년 3월 1일자로 보낸 이 전보에서 마오쩌둥은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병력을 무제한 투입할 계획이라고 스탈린에게 말했다. 중공군은 이미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금년과 내년에는 30만 명의 사상자가 더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현재 12만 명을 충원했으며 앞으로도 30만 명을 더 충원하게 될 것이라고 스탈린에게 말했다. 요컨대 그는 장기전을 치르며 미군이 수년 동안 수십만 명을 잃게 함으로써 철군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은 미국을 극도로 약화시킬 수 있으니 1급 군대를 만들고 무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스탈린에게 요청했다. 이때 요청으로 중국은 한국전쟁이 끝날 때쯤 미국이를 포함한 군용기 3,000대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공군력 세계 제3위의 국가로 도약하고 매년 전투기 3,600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비행기 공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는 나중의 일이고 중공군은 우세한 공군력을 지닌 유엔군에 밀려 계속 북쪽으로 달아나야 했다. 이에 북상을 거듭하던 한국군 제1사단은 3월 18일 서울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유엔군이 어디까지 진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38선을 회복한 이상 유엔군은 그 사명을 다했다. 더 이상의 북진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소련의 반발과 제3차 대전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여 휴전회담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메가더는 위험에 처한 한국을 방위하여 통일시키겠다던 대통령의 단호한 결의는 어디로 가고 패배주의로 전락해버렸는가 하고 비난하면서 3월 24일 유엔이 유엔군에게 부과하고 있는 제한사항을 철폐하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이 트루먼을 자극했다. 그날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면서 웨이크섬 회담 후 나는 그가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해 주기를 바랐다는 말로 메가더의 도전에 대한 불쾌감을 회고록에 적었다. 4월 1일 그는 에치슨 국무장관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했고 에치슨은 이를 마셜 국방장관에게 전했다. 4월 2일 에치슨 국무장관, 해리먼 특별보좌관, 브래들리 합참의장, 마셜 국방장관 등 4명은 메가더 해임안을 작성해 백악관으로 가져왔고 트루먼은 이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4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트루먼은 메가더 원수를 지휘관으로 한 모든 권한으로부터 해임한다고 발표한 뒤 그 후임에 리지웨이 8군 사령관을 임명했다. 휴전 협상. 메가더가 해임된 뒤 중공군은 북한군과 합세하여 대규모 충계 공세를 2차례나 감행했지만 막강한 화력을 지닌 유엔군에 의해 모두 격퇴되었다. 5월 이후 유엔군과 중공군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6월 1일 트리그브리 유엔 사무총장은 대략 38선을 따라 휴전하게 되면 유엔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메가더의 해임 후 전쟁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방침이 반영된 성명이었다. 엄청난 인적, 물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수단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마오쩌둥은 이 같은 휴전 제안을 내심 반겼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밀사를 보내겠다는 전보를 스탈린에게 보냈다. 필리포프 동지에게 조선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 즉 재정 문제 및 전선에서 직접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문제, 그리고 적군이 우리 군의 후방면 안에 상륙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에 직면해 있어. 우리는 며칠 후 가오강 동지를 비행기로 모스크바에 파견할 생각이오. 그가 앞에 언급한 문제들에 관해 당신에게 보고하고 이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당신의 지시를 요청하게 될 것이오. 현재 김일성 동지는 베이징에 머물고 있어. 그는 이 문제를 당신과 논의하기 위해 가오강 동지와 함께 모스크바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 방문이 가능성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전해주시기 바라오. 마오쩌둥. 6월 7일 미 국무장관 에치스는 리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무렵 마오쩌둥이 보낸 가오강과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회담을 마친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마오쩌둥 동지에게 오늘 만주와 조선에서 온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었소.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소. 첫째, 휴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정전이 유익하다고 판단했소. 둘째, 군사고문에 대해서 만일 당신 쪽에 필요하다면 당신의 요구를 수락할 용의가 있소. 셋째, 16개 사단이 사용할 장비 공급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이론은 없을 것이오. 당신이 파견한 대표단이 당신에게 보고할 것이므로 상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소. 중국과 의견을 조율한 스탈린은 야콥 말리크 유엔 대사를 시켜 6월 23일 평화의 가치라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교전 당사국 간의 협상을 제안했다. 이틀 후 중국 인민일보는 중국 인민도 말리크의 화평 제안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1951년 6월 27일 미 국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앨런 G. 커크 대사에게 소련의 속셈을 타진해보라고 지시했다. 커크 대사는 그로미코 소련 부회상을 만나 말리크의 성명이 소련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하고 대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휴전회담에 대한 스탈린의 지시. 한편 휴전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김일성은 북한이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마오쩌둥에게 묻는 전보를 보냈다. 마오쩌둥 동지. 금년 6월 23일 라디오 방송으로 행한 말리크의 연설은 미국인들 사이에 조선에서의 휴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즈웨이가 협상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관한 당신의 구체적인 의견을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51년 6월 29일 김일성. 김일성의 전보를 받은 마오쩌둥은 6월 30일 휴전 문제에 대한 행동 지침을 묻는 전보를 스탈린에게 보냈다. 김일성, 마오쩌둥, 스탈린으로 릴레이되는 이 전보만 보아도 당시 그들 사이의 서열을 알 수 있다. 같은 날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답전했다. 휴전에 관한 당신의 전보를 받았소. 우리 견해로는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한 그쪽 대표와 만나는데 동의한다는 것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리즈웨이에게 즉시 해답해줄 필요가 있어. 이 발표문은 조선인민군 사령관 및 중국 위용군 사령관, 즉 김일성 동지와 펑더화이 동지가 서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일 중국 위용군 사령관의 서명이 없으면 미국은 조선 측 대표의 서명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오. 원산 지역에 있는 덴마크 병원선을 회의 장소로 하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어. 38선상에 개성지구에서 회의를 갖자고 주장해야 하오. 제안했소. 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필요치도 않은 일이오. 협상 주도는 마오쩌둥 동지, 당신에게 달린 일이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개별 문제에 대한 조언뿐이오. 우리는 또 김일성과 직접 연락을 취할 수가 없어. 당신이 연락을 취해야 하오. 필리포프. 스탈린은 휴전 협상에 대한 책임을 마오쩌둥에게 떠넘겼다. 한국전쟁에 개입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날 여러 통의 전보를 주고받으며 스탈린과 조율을 끝낸 북한과 중국은 7월 1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유엔군 측에 내놓았다. 이에 따라 7월 8일 개성에서 휴전회담 예비회담이 열렸고 7월 10일부터는 휴전회담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루한 휴전회담. 이로부터 지루하게 지속되는 휴전회담에 대해 트루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투 상황을 보고받을 때도 그랬었지만 나는 휴전 협상의 진행 상황을 매일 상세히 보고받았다. 유엔 측은 선휴전 후협상을 고수한 데 반해 공산 측은 선협상 후휴전을 주장했다. 협상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지연 측은 스탈린이 잘 쓰던 협상 전략인데 북한과 중국 대표들은 그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 만일 휴전회담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우리 측이 아니라 적에게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분명히 알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고 나는 누차에 걸쳐 분명히 밝혔다. 해가 바뀌면서 미국의 대통령도 바뀌었다. 제34대 대통령에 취임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2월 2일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휴전회담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연설을 행했던 것으로 회고했다. 휴전회담은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진전되지 않고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고 전쟁도 거의 종결된 것 같은 형국이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는 어떤 결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의 가능성은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무기의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며 전투 지역을 한반도에 국한시키는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것을 공산당국에 알리는 일이었다. 이 연설에서 아이젠하워는 놀랍게도 원자폭탄의 사용을 언급했던 것이다. 스탈린의 죽음. 하지만 당시 교전 당사국의 하나인 마오쩌둥은 아이젠하워의 이 협박 연설을 감미로운 음악 소리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아이젠하워로 인해 그는 자신이 가장 원하던 핵무기를 스탈린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실을 얻었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위원회 주석을 지낸 보이보는 1950년대 초에 마오 주석은 회의나 무엇을 할 때는 늘 우리가 원자폭탄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곤 했다. 그는 말하고 또 말했다. 마오 주석은 정말 갈망했었다고 회상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처음 투하된 이래 오랫동안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했던 마오쩌둥은 아이젠하워가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중국 최고의 핵물리학자인 친산장을 모스크바에 파견했다. 마오쩌둥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었다. 내게 원자폭탄을 달라. 그러면 당신도 미국과의 핵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될 것 아닌가. 여기서 스탈린은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사이라도 중국에 원자폭탄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핵전쟁 협박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섰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스탈린은 마침내 한국 전쟁을 끝내기로 결정을 내린다. 소련 최고 기밀문서를 접할 수 있었던 군사 책임자 볼코고노프 장군에 따르면 스탈린은 1953년 2월 28일 한국 전쟁을 끝내기로 결정을 내리고 동료들에게 다음날 행동에 옮길 계획임을 밝혔는데 바로 그날 밤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3월 5일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스탈린이 죽은 뒤 소련은 한국에 대한 정책을 바꿔 전쟁 종결에 방침을 굳혔다. 1953년 3월 29일 소련의 특별대표 V. 쿠즈네초프와 페드렌코가 평양을 방문하여 소련의 새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김일성은 크게 흥분했었다며 쿠즈네초프는 모스크바에 이렇게 보고했다. 김일성은 조선 문제에 대한 소련 제안에 완전 동의하며 이 제안이 하루속히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조선 전쟁의 종결과 평화 달성의 주도권을 쥘 시기가 왔고 이 이상 전쟁을 오래 끌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전 민주주의 진영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소련은 미국 측에 휴전 협상을 제안했다. 반공포로 석방. 4월 9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4개 항의 서한을 보내 평화협상의 재개에 대한 공산 측의 최근 제안을 비난했다. 서한에서 이승만은 만일 중공군이 한국에 남는 것을 허용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은 압록강까지 북진에 가담할 용의가 있는 동맹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우방에 대해 한국에서 나가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사흘 후 휴전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아이젠하워는 이승만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그가 다시 편지를 보내왔던 것이다. 5월 30일 이 대통령은 4개 서한을 보내 중공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하는 휴전 합의는 한국에 대한 항소권 없는 사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그는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먼저 맺는다는 조건하에 한국에 있는 중공군과 유엔군의 동시 철수를 제안했다. 휴전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승만의 요구를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아이젠하워는 존 F. 덜레스 국무장관과 상의하여 미국이 태평양 국가들과 맺은 엔저스 수준의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6월 6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무초 주한미 대사를 보냈다. 그러나 이승만의 태도는 냉담했다. 다음날 다시 방문했으나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이라면 미국이 즉각 개입하는 나토 수준의 상호 방위 조약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클라크 사령관은 이승만은 완전히 비합리적이었고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미 합참본부에 보고했다. 이에 미국은 워싱턴의 초청에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히려 미 국무장관을 한국에 초청했다.
덜레스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사이 휴전회담 대표들은 6월 8일 포로교환 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이승만은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했고 6월 11일에는 군수뇌들과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에게 포로 석방을 지시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내기 위한 이승만의 강수였다. 각지의 헌병대는 6월 18일 0시를 기해 미군이 지키고 있는 포로 수용소의 철조망을 뚫은 다음 반공포로 26,424명을 석방시키는 데 성공했다. 난처한 입장에 빠진 백악관은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토론했다. 포스터 덜레스는 만일 공산 측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휴전으로 난다면 그들은 이승만의 충동적인 행동을 눈감아주고 적당히 보장만 해준다면 휴전협정에 조인할 것이라는 견해를 강력히 표명했다. 사흘 후 덜레스 국무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서한을 보내 그의 행동을 탓하는 동시에 정보만 주고받아서는 피차 오해를 살 우려가 있을 만큼 사태가 너무 중대하므로 월터 로버트슨 국무차관보를 직접 한국에 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로버트슨 국무차관보는 6월 25일 서울에 도착했고 다음 날부터 이승만 대통령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 회담은 극도의 기지와 외교 수완 그리고 불굴의 정신과 인내심을 필요로 했다. 그는 날마다 이 지독히 애국적이고 고집 센 노인에게 이를 혼자 처리하면 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이승만이 타당한 행동을 취하면 미국의 후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7월 12일 양국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향후 한국 발전의 초석이 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승만의 빛나는 승리였다. 그 직후 중공군과 한국군 사이에 공방전이 있기도 했으나 지루하게 끌던 휴전협정은 마침내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부 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과 북한군 대표 남일 장군 간에 조인되었다. 소식에 접한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덜레스 장관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결과를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자유세계와 공산세계의 기본적인 갈등이 언젠가 해결될 때까지 평화협상을 통한 한국의 통일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니 이 같은 만족감도 곧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덜레스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과 만나 그 불행한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예비조치 회담을 갖기 위해 곧 한국으로 떠난다. 우리의 과제는 끈기와 어려움을 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보다 전망이 밝은 것만은 사실이다. 장렬함과 좌절 그리고 유혈의 3년은 지나갔다. 그의 말처럼 3년여에 걸친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폐허에 남겨진 양측 사상자 200만, 전쟁고아 30만, 전쟁 미망인 40만, 실향민 500만, 이산가족 1천만 명으로 요약되는 저 6.25의 참상은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번 편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